늦가을 논둑 사이로 갈대가 바람에 몸을 흔들고 있었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한옥 지붕 위에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박노인 78세는 마당에 나와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파이프에서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다. 바로 몇 해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성호였다. 아들아, 왜 그렇게 급히 갔을꼬?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그 곁에서 며느리 지연 45세는 조용히 차를 내왔다. 아버님, 너무 추운데 밖에 계시지 마세요. 괜찮다. 여기 앉아야 내 어미 생각도 나고 성호 생각도 난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뒤 그녀는 아이 없이 홀로 시부모와 살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아버지와 단둘뿐이었다. 그녀는 그 관계의 무게를 늘 조심스레 짊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은 더욱 고요해졌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버스 정류장 옆 고목나무,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모두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성우 없으니 내가 참 고생이 많다. 아닙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죠.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오래도록 며느리에게 머물렀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고마움이 아니었다. 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금기로 가려져야 할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기와 지붕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가슴을 더 두드렸다.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 설이 가까워 오던 날 며느리 지연은 안방 문을 열었다가 우연히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들을 닮은 그 눈동자,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빛. 하지만 나는 죄인이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아버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직접 마주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성호의 아내였고 지금도 그 기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박노인은 눈시울을 붉혔다. 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질 않는다. 내가 없으면 하루가 버틸 수가 없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 사이의 침묵은 눈송이처럼 쌓여만 갔다. 봄이 찾아왔다. 매화꽃이 피어나자 마을은 다시 생기를 띠었다. 그러나 그 집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어느 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평소처럼 파이프를 들고 앉아 있다가 눈을 감은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왜 저를 두고 가세요? 노인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지연아, 내 마음은 죄였지만 내 덕분에 나는 살아있었다. 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묻고 간다. 부디 내 삶은 봄날처럼 다시 꽃피길 바란다. 지연은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녀의 눈앞에 마당 가득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랑은 이룰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꽃처럼 남아 마을에 전해졌다. 마치 들꽃이 진자리에도 다시 피어나듯이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 마당의 매화는 이미 지고 감나무 가지 끝에 여린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연 45세는 홀로 밥상을 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이 계실 땐 그래도 식탁이 외롭지 않았는데 집안은 고요했다. 한옥의 기둥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묘하게 크게 들렸다. 아버님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녀의 가슴에는 묘한 공허가 남아있었다. 어느 날 시골 버스 정류장 앞에서 지연은 낯선 청년을 마주쳤다. 그는 초라한 배낭을 맨 채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혹시 이 마을에 방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청년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물었다. 지연은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빈 방 하나를 내주고 따뜻한 국밥을 내주었다. 청년의 이름은 재훈 27세. 도시에서 상처를 입고 방황하다가 내려온 사람이었다. 이웃 할머니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에 젊은 사내가 드나든다네. 며느리 혼자 사는데 조심해야지. 마을의 눈초리가 점점 따갑게 쏟아졌다.
재훈은 집안일을 거들고 마당을 정리하며 지연을 도왔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하는 듯 집안의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어느 밤 지연은 문득 깨달았다. 그의 눈빛이 어쩐지 아버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나는 왜 자꾸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지연은 스스로를 꾸짖었다. 아버님을 향했던 그 금기의 감정이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흔드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키워갔다. 며느리가 젊은 총각이랑 같이 산다지. 집안이 참말로 이상해졌구먼. 결국 이 소문은 도시에 사는 남편의 먼 친척들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집에 찾아와 지연을 몰아세웠다. 당신 성우 형수 맞소? 어찌 이리 가문에 먹칠을 하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는 그저 외로운 집에 잠시 머물 자리를 내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재훈이 대신 나섰다. 제가 빚 때문에 쫓겨 도망쳤습니다. 이분은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하지만 이미 뿌려진 오해의 씨앗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재훈은 짐을 꾸려 떠나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 아니 형수님. 제가 있으면 더 힘드실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 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이 집은 내게도 쉴 곳이 되었었다는 걸. 재훈이 떠난 뒤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지연은 마당에 앉아 들꽃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이 마치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은 또다시 금기였구나.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야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세상이 그녀에게 아직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여름 초입, 시골 마을의 논과 밭이 초록으로 가득 차올랐다. 매미 소리가 일찍부터 울려 퍼지는 계절이었다. 지연 46세는 여전히 홀로 집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외동아들 준호 20세가 불쑥 찾아왔다. 형수님,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준호는 다소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지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친정 쪽과 갈등으로 인해 멀어진 손주였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야 왔습니다. 눈물이 고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반가움 뒤에는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이 존재했다. 준호는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던 중이었다. 저 학교 안 다닙니다. 아버지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했는데 너까지 이렇게 방황하면.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지연을 원망하기도 했다. 솔직히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형수님 때문 아닌가요? 마을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연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건 오해야. 내 할아버지는 나 때문에 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 준호는 차갑게 돌아섰다. 변명하지 마세요. 전 그냥 아버지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지만 궁금할 뿐입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서는 큰 풍년제 축제가 열렸다. 논두렁 옆에 무대가 세워지고 주민들이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지연은 억지로라도 준호를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이웃이 소리쳤다. 저 집안은 원래부터 말썽이 많았지.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이상하다더만 이제 손주까지 방황한다지. 순간 준호는 그 말을 들었다.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는 눈을 부릅뜨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들이 다들 수군대잖아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래, 내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건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었고 나는 부정했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그게 진실이다. 모두가 놀라 침묵에 잠겼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축제장을 뛰쳐나갔다.
며칠 뒤 비 내린 마을 골목에서 준호와 지연은 다시 마주했다. 준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겠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결국 형수님 때문에 살아온 거였구나. 그러니 저도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다. 준호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제발 너의 길은 스스로 만들어 가거라. 두 사람은 논뚝길을 함께 걸었다. 멀리서 해가 떠올라 마을을 비추었다. 비에 젖은 들꽃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 햇살을 향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을, 노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파도처럼 일렁였다. 지연 47세는 수학철을 맞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별을 베고 있었다. 그 옆에서 손주 준호 21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손을 도왔다. 어머니, 이런 건 처음 해보네요. 힘들지? 하지만 이런 게 사람이 사는 맛이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예전의 냉랭함 대신 잔잔한 온기가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해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 지연은 당황했다. 준호야, 내 아버지도 결국 가족을 지키려다 삶을 허비했어. 너는 똑같이 그러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라 준호마저 잃을까 두려웠다. 그때 마을에는 큰 시련이 닥쳤다. 새로운 도로 건설 때문에 논밭 절반이 수용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엔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마을 회의에서 일어섰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은 조상들이 남겨준 생명입니다. 그냥 빼앗기지 맙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음악으로, 제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곧 그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준호는 마을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다. 가을 하늘 아래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 목소리는 논둑을 넘어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다. 지연은 눈시울이 젖어왔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큰 길을 가는구나. 그날 밤 지연은 홀로 마당에 앉았다. 매화나무 가지에 마지막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성호야, 당신이 떠나고 아버님도 떠났지만 이제 준호가 우리를 이어 살아가네. 나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겠지. 바람에 날리는 마지막 꽃잎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